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발문주의하라고. 문제를 제대로 안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놓쳐버리면 엄청 헷갈리는 성지가 많아요. 이게 헷갈리는 성지가 많아서 이게 좀 약간 진한 리트 유형이에요. 내가 이제 전에 말했었지. 리트 지금 출제진 자체가 옛날에 냈던 사람들이라고 피트 앤디티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더 많이 심해졌어요. 이 영향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캐치를 못하면 특히 화작에서 많이 꼬여요. 화작에서 많이 꼬여서 화작 푸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건 첫 번째로 무슨 일일 수가 있냐면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았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높으니까 일단 그 점 주의하시고, 두 번째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수행 여부, 탐구 과제 이런 식의 문제가 조금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하게 이걸 읽고 알 수 있는 감상의 효과가 뭐냐, 뭐 이걸 읽고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면 지금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이걸 너네가 탐구했을 때 이걸로 내가 과제 수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식의 문제가 조금 많아요. 문학 기분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뀐 교과 과정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새로 나오는 교과 과정에서 초점 맞추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어의 어떤 수행 여부와 탐구 여부를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물어보려고 해. 그러니까 그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절로 문제도 이제 수행한다고 쳤을 때 너네가 어떻게 이걸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 이걸 너네가 어떻게 적절하게 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많은 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발문에서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많이 나와서 확인을 좀 자주 해보시는 게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화작에서는 8번 문제만 신유형이라고 나와요. 8번 문제만 신유형이라고 나오는데 8번 문제는 이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8번 문제는 평가원에서 신유형이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봐왔었던 교육청 모의고사나 또는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왔었던 문제이긴 해서 완전 신유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시겠죠? 완전 신유형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원래는 여기 이제 평가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는 내가 평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애초에 이 자료를 쓰기 전에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아예 안 나왔던 게 아닙니다. 아예 안 나왔던 게 아니라서 됐고, 11, 12번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담화 문제 내가 이번에 좀 중요하다고 문법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이잖아. 근데 담화에 대한 내용이어서 아마 뭐 크게 정의되진 않았을 거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얼마나 잘 해냈냐가 제일 중요한데, 인간적으로 너네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많은 거 알지 지금 문법에서. 내가 아직 니네 정상률 확인을 안 했는데, 그치, 문법에서 지금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많은 거 아시죠? 내가 엄청나게 주의해서 했던 문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높이법도 우리 다 따로 했었고, 13번은 솔직히 뭐 푸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13, 14, 1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많이 했던 문제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6번, 21번 문제가 이게 수능까지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따지면 그 두 개잖아요. 그 두 개. 세트 구성이고, 세트 구성에 대한 연습을 우리가 충분히 많이 했었어. 문제풀이 순서 결정하고 들어가라는 거. 연습 많이 했었는데, 세트 구성이 이제 비문학에서도 튀어나온 상황인 거죠. 비문학에서도 튀어나온 상황인 건데, 애초에 다른 글이다. 근데 이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생각보다 정답률이 많이 낮지가 않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글 자체를 읽기 어려워하는 건 아닌데, 아마 이런 건 아닌가 싶어. 이것도 바뀐 교육과정 내에서 입장 다른 글의 차이점이나 비교하는 문제가 좀 이제 지문에 많이 있거든요. 그걸 반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오늘 해석하는 글은 안 읽을 겁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가 좋다는 내용이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가 안 좋다는 내용이잖아. 약간 이런 식의 반대 양상을 띠는 글을 깔아서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거야. 또 이게 수능에 나온다고 치면. 알겠어? 9월에 안 나왔다고 수능에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네가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있다가 내년 수능에 터뜨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대놓고 6월달에 신유형이 나왔다는 거는 수능에서 반영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와 나글이 완전 양상이 다른 글이다. 가글은 과거제에 대해서 약간 찬성하는 입장, 이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라면, 나글은 과거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약간은 반대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수능도 반대 양상을 띠고 있는 글이 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비슷한 글의 양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지금처럼 완벽하게 반대되는 양상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좀 더 추가가 됐다거나 부연 설명이 많은 글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가시가 8, 22부터 24번까지 가시가 EBS 연계고요. 나시는 EBS 연계가 아니에요. 연계가 아닌데 아니야. 네, 아무튼 수능 특강에서 조지훈 산상의 노래는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 내에 있는데 이건 빼고 갈 겁니다. 조지훈 씨는 이제 수능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애초에 조지훈 씨는 다 빼시면 돼요. 알겠어? 앞으로 다 빼면 돼요. 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비문학 나온 거는 뭐 이제 하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뭐 됐고, 그 다음 비문학 쭉 됐는데, 소설에서 성석실 환만은 이렇게 말했다가 나왔죠. 근데 완전 세트 맞은 부분이 나왔다는 거지. EBS에 실린 부분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아예 안 겹치는 내용이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 부분이라서, 왜냐면 문제될 부분이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여기 문제가. 역대 평가원에서 이 환만은 이렇게 말했다의 문제 수준이 제일 낮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수준이 낮다는 건 쉽다 어렵다를 넘어서서 문제를 어떻게든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엉망스러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평가적으로 봤을 때. 이러니까 여기는 뭐 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38번, 40번에 나오는 관동별곡이에요. 여러분 이거 비연계예요. 고전시에서 여태까지 비연계 나온 적 본 적 있어 없어? 나온 적은 있으나 그때는 짧은 시가 비연계였고 실제로는 고전시가 한 개가 EBS에서 연계가 됐었어. 그러니까 가나다 세트 구성으로 나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비연계였고 나머지는 연계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예 한 작품만 틱하니 던져주면서 완벽하게 비연계를 시킨 경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작가는 EBS 안에 있는 작가라는 거죠. 이거 3인곡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내가 그 3인곡의 별표를 조금 높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철이 좀 건너뛰다가 한참 막 나오다가 또 안 나온 지가 좀 돼서 또 오래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어. 근데 관동별곡이 나왔다는 거, 비연계가 나왔다는 거에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두 가지 생각.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에도 이렇게 비연계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고전시에서. 다만 고전시에서 비연계를 내더라도 너네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시를 낼 확률이 높다는 거야.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 공통적으로 거기다 배우는 시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재수생 불리함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고전시 같은 경우는 너네가 아무리 해도 이제 졸업한 지 좀 됐고 하기 때문에 관동별곡이라는 건 고1이나 고2 때 배우게 되거든요. 당연히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하냐면 재학생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재학생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냐까지 거의 판단되는 수준의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도 내 생각에 얘네가 또 이렇게 낸다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낸다면,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집중적으로 배웠던 작품이 비연계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야.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재학생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재학생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교과서에서 많이 겹치는 작품은 따로 봐놓을 테니까, 따로 내가 체크해놓고 마판이라도 한번 해줄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 일단 경우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첫 번째다 좀 더 무게를 두고 두 번째 무게는 이제 이건 어떤 경우에서 생각하고 있냐면 현재 평가원이 수능 특강만 딱 놓고 보면 낼 문제가 낼 지문이 많지가 않아. 고전시에서 지금 고전시에서 수능 특강의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 짧은 시도 워낙 많고 고대가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문제 내기에 워낙 적절하지 않은 지문들이 많다 보니까 평가원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을 거야. 엄청 많이 해서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와버리면 당연히 수능에 걸러지는 지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진짜 아예 그럴 걸 감안하고 6월달에는 그냥 아예 EBS 비연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능에 낼 지문을 좀 더 잘 잡아두기 위해서 얘네 입장에서는.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고전시 배우고 있지만 고전시에서 우리가 이제 되게 길게 만원사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야. 만원사가 이번에 튀어나와 버리면
만원사에 대한 중요도가 뚝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만원사 공부를 이제 안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만원사는 무조건 내고 싶단 말이야, 시중에. 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비연계를 해버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수많은 사설이나 수많은 실전 모의고사들이 EBS 비연계 작품 고전시를 문제로 내기 시작할 거라고. 그쵸?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EBS에서 낼 질문들 수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이점이 생기지. 그게 제일 문제야. 작년까지 얘네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 평가원이. 왜냐면 얘네들이 문제를 내야 되는데 실무나 사설에서 냈던 문제들이 최대한 걸러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얘네가 낼 문제가 없는 거야, 지문이. 최대한 안 겹치게 내야 되니까. 근데 중요도가 높은 건 당연히 이미 모의고사에서 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지금 교육청 모의고사에 EBS 반영을 안 하는 거야. 이제 모르지. 원래 교육청 모의고사가 한 6년 전만 해도 EBS 반영을 했었는데 평가원 요청으로 현재 EBS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네가 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낼 게 없다라는 논리가 있었거든, 실제로. 알았어? 얘네가 역으로 이걸 조작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면 당분간은 미친듯이 뭐 할 거니까 고전시는 비연계 형태로 계속 만들어 갈 거니까. 일반 모의고사들이. 알겠죠? 그래서 얘네가 낼 질문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난 좀 더 수준 높게 봐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에는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수능엔 난 연계가 된다고 본다, 고전시가. 연계가 된다고 보고, 실제로 나는 좀 더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가 나중에 낼 것들을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에요. 나은 상황. 그 다음에 41번, 45번은 전후치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계입니다. 연계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형태 지문은요, 낯선 지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도치는 늙은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승호 안개도 그렇고, 이렇게 소설하고 극을 엮어서 낸 적은 하도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신규역이다라고 말하기 좀 뭐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뚜앙뚜앙 이거 모르냐? 뚜앙뚜앙 몰라요? 이거 몰라요? 도치는 늙은이, 가에서 도치는 늙은이 소설이 나오고 나에서 도치는 늙은이 극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김승옥의 무진갱이 가에 나오고 그거 만든 나가 안개야. 그게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완전 새 지문은 아니야. 완전 새 지문은 아니라서 이 형태가 수능에 고정되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고정되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그거는 육구용이다 라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제일 중요한 건 발문에 좀 신경 써라. 문제에 좀 신경 쓰고 제발 선지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선지가 헷갈리게 만드는 선지가 엄청 많아요. 주어 자체를 살짝 비튼다거나 이런 게 엄청 많아서 니네가 잠깐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라서 그 점을 좀 하나씩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여러분 화작은요 제일 중요한 게 예상 독자나 청자나 그다음에 주제야. 이 세 가지를 놓치면 화작 문제 풀 때 은근히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 알겠어? 다시 말하자면 화작은 첫 번째로 예상 독자나 예상 청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주제,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딱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는데 화작 같은 경우에 얘네가 뭐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뭐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거기 포인트를 절대 놓치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예상 독자가 만약에 학생들이야. 학생들이 이 글을 읽을 건데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어휘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예상 독자, 예상 청자, 그다음에 주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고 계셔야 돼요, 나왔을 때. 알겠죠? 세미나 이거 공개 강의로 올라갈 건데 네 이름이 이렇게 언급돼도 되겠어? 임채민? 양선 정체까지 다 얘기해 보일까 보다 진짜. 꽤 많은 애들이 볼 거란 말이야 이거. 내가 나가는 따나걸 다 볼 거고 너 괜찮겠어? 너 얼굴 출연할래 그냥? 작년에 얼굴 출연시키는 몇 명 있는데. 1번 위 여섯 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분석표 토대로 보시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총의 문장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오다라게 하면 마지막에 동참합시다 라고 나오면서 총의 문장을 사용한 건 맞지만 결국 주장 이야기가 논란에서라는 말이 틀렸죠. 논란에서. 여기서 논란 자체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논란에서 했다라는 말이 틀리게, 논란에서라는 말이 틀리게 됩니다. 논란에서 라는 말에서 문제가 있어요. 통계자료나 예상되는 말로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분석표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2번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조절하지 않은 것은 따지면 이게 신유형이야. 이게 내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용이 잘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화작은 신유형에 절대 좋을 게 없어. 무조건 문제 잘 읽고 글하고만 잘 맞춰보면 돼. 제일 기본은 글 내용하고 맞냐 틀리냐가 제일 먼저야. 모든 문제는 무조건. 알겠어? 추론을 많이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 평가원 모의고사에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연안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갯벌과 여수지에 탄소를 저장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다달라하게 두 번째 줄부터 좀 나와 있는 상태죠. 그쵸? 분석표 그대로 보시면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다 분석표 그대로 나와 있는데 5번 보시면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2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 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존의 방법과 연안 생태계 보호가 더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지 대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지금 우리가 산인조성에 있어 왔는데 산인조성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뭐? 연안 생태 조성이라는 거죠. 연안 생태계 조성.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체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나 이걸 병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수준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3번.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기억에 주목하여 친구를 선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봐봐. 기억을 딱 보면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연안 생태계야. 내가 말했지 주제가 중요하다고.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웬만한 내용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연안 생태계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대놓고 기억에서 뭐라고 설명했어?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눈물이 된다는 거 아니야. 북극곰만 얘기해도 실제로 안 돼요. 여기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 기억 내용 토대로 봤을 때는 우리도 위험하다, 연안 생태계가 중요하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어? 특히 연안 생태계가 제일 문제야. 1번. 연안 생태계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맞을 수 있겠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우리 5단락을 봐봐. 세 번째 줄에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라고 나와요. 함께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가치를 알는데 동참합시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 말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는 거와 더해서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1번에서는 자제하여가 아니라 자제하고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는 것도 신경 쓰자 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봐. 성취가 진짜 이 단어 하나, 내가 항상 어미 하나, 조사 하나가 성취 전체 내용을 틀어버린다니까. 평가원은. 내가 틀린 단어에 주목하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야.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블루카본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3981번에 오르죠. 네. 여기서 우리가 3단락에 4단락에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주 중간에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이산화탄소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전환될 수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돼. 이게 원인이 아니지. 지구온난화를 뭐 할 수 있어?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차라리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여 위에서 이산화탄소라고 설명을 했지 우리가 블루카본 자체가 원인은 아니야. 얘 때문에 더 보호해야 된다는 거니까. 3번.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 산림조성이 시급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산림조성 시급이 문제가 아니라고. 알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연안 생태계를 좀 더 많이 보호해야겠어 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라고. 아시겠죠? 4번.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우리 얘기 나왔죠?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연안 생태계가 나왔잖아. 답이 그래서 4번인 거야. 5번도 마찬가지야.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가 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연안 생태계가 중요한 거라고. 알았어? 하다가 주제 놓치면 끝장난다. 아시겠죠? 주제 잘 기억하세요. 다음. 이건 뭐 세트 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서 푸는 거는 잘 했을 거예요. 잘 했을 건데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교육청이나 고1, 모의고사에서만 볼 수 있던 용어들이 튀어나왔어. 이게 바로 뭐냐면 공식적이다, 문어적이다, 비언어적이다, 구어적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이 여러분 그동안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말들이고요. 실제 평가원에서는 여러분 비언어가 나온 적이 있지만
공식적, 비격식적 이런 말은 나온 적이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하는데 문제가 안 됐을 거기 때문에 특히 문제 삼지는 않는데 비언어가 뭔지 모르면 힘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비언어적 표현은 뭐라 그래요, 우리? 몸짓, 표정, 행동. 다음에 이거랑 다른 게 뭐야? 반언어적 표현이야. 반언어적 표현은 뭐야? 억양, 어조, 발음, 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은 몸짓, 표정, 행동 요거예요. 몸짓, 표정, 행동. 우리 양선이 나한테 쌤 오늘 저 조퇴하면 안 돼요? 라고 했어.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만 쳐다봤어. 안 된다는 거잖아. 내 표정에서. 이게 비언어적 표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조퇴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조퇴해라 채민아 그랬어. 이건 뭐야? 반언어적 표현. 억양상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반언어적 표현. 그래서 비언어는 몸짓, 표정, 행동, 반언어는 억양, 어조, 톤, 발음인데 얘들아 이거는 괄호만 잘 보면 끝나. 괄호. 무조건 괄호만 잘 보면 끝나.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비언어와 반언어라는 성질가 나오면 괄호 안만 잘 보시면 그냥 끝나요. 여기서도 우리 그 학생 3의 두 번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라고 비언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괄호 안만 잘 보면 돼. 이거는 딴 거 고민하지 말고 괄호만 잘 봐. 괄호만. 알겠죠? 괄호 안에서 얘기한 게 그건지 아니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가에 나오죠. 가에는 없고 나에만 있습니다. 나에만 있다. 구어라는 건 일상적인 말투를 말하는 거고 문어라는 건 우리가 글에서 쓸 때 말투를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구어니까 얘들아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겠지. 근데 이게 내가 문어로 글로 썼다, 해설지를 글로 썼다면 학생들이 느끼셨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글에서 쓰는 말투는 문어체고 일반적인 우리가 말투로 일반적인 대화상에서 쓰는 구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는 고전소설에 나오는 개념이야. 알았어? 고전소설에 문어라고 나오면 뭐뭐 왈, 뭐뭐 가로도 이거 찾아야 돼. 이거 기억해놔. 알았어? 이 상황이 나왔다는 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추측되는 거라서 이게 고전소설에 튀어나오면 문어는 뭐뭐 왈, 뭐뭐 가로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뭐뭐 왈, 뭐뭐 가로돼 이런 말이 나오면 고전소설에서 문어체가 쓰이는 거예요. 문어체가. 아시겠죠? 뭐뭐 왈, 뭐뭐 가로돼. 수능은 개념도 다 누적이에요. 누적이라서 얘네가 이러고 있다가 이거 화작에 쓴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게 되거든. 알겠어? 고전소설에 나오면 뭐뭐 왈, 뭐뭐 가로돼가 나오면 다 문어체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5번. 거기 내가 틀린 단어 올려놓은 거 보시면 다 되겠죠? 이게 뒷받침하고 있다가 뒷받침이 틀렸고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별성부가 틀렸고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업 미음에 대한 반응 조절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놓고 보시면은 분석한 거랑 같이 보시면 큰 문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분석한 거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한다라고 했는데 전문가 의견은 애초에 나온 적이 없고 그쵸? 나온 적이 없고 2번은 경험 제시 틀렸고 경험 제시가 또 틀렸고요. 3번 구체 수치 나왔고 4번에서는 그 패자주의 의의수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서술어가 틀려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지속된 게 틀렸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해결 방안 자체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해결 방안 이게 아니에요. 틀린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면 좀 더 좋다고 말을 하는 거지. 집이 먼 애들은 여기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승용차를 이용해서 등교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했어. 알겠어? 다만 집이 가까운 애들 또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일찍 준비하고 나와라 라고 말을 한 거니까 먼 애들에 대한 해결책이 틀립니다. 8번, 9번, 10번. 난 처음 알았네. 물 중독이 있다는 걸. 너네 알았니? 몰랐어? 나는 그동안 내가 왜 운동하고 나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신다는 게 물 하나로만 안 되는지 이제 알았어. 이거 보고 알았어. 역시 국어 선생은 비문하고 쌓인 지식이 많아. 그래서 나 지난번에 왜 모내기하고 왔잖아. 모내기 끝나고 밥을 하나도 못 먹었거든.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한번 쫙 들이켰더니 물만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했더니 그게 내 나트륨 수치가 떨어진 거였어. 와, 이제 알았네.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몸이 안 좋구나 했는데. 8번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를 잘 봐야죠. 기준에서 목적이냐, 출처냐, 최근이냐 요 세 개의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에만 맞추면 되는 수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냐라고 하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놓고 2004년 정보인데 그렇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죠. 최근의 정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자료 3 같은 경우에 대놓고 지금 보시면 자료 3은 거기 나온 것처럼 2004년 정보거든요. 최근의 정보가
아니니까 무조건 아니다라고 체크하겠지. 알겠어?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신유형 나오면 절대 쫄면 안 돼. 아시겠죠? 쫄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서 원인과 결과 관계가 아니라 중요성의 관계가 되겠죠. 우리 인체 내 역할에 중요성의 관계가 들어가고 제시한다라고만 고쳐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건 됐고, 얘들아, 내가 전에 한번 말한 적 있는데 내가 비교가 뭐라고 했어? 비교가 되죠? 비교가 뭐라고 했어? 비교. 공통점, 대조, 차이점. 문학에서 비교는 차이점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얘기했었지.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니네 실제로 그 글에 보면 우리가 3달러 밑에서 5번째 줄 중간 보세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 경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보다 과제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 같다. 이게 비교야. 반면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여기서부터 차이점이에요. 대조.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교는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생각해놔야 돼.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절대 잊지 마세요.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그래서 3단원 마지막에 일반적인 생각과 같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과 비교한 거니까 공통점이야. 알겠어? 하지만 이와 달리라고 나오면서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라는 거니까 이건 차이점에 해당하니까 대조라는 거죠. 아시겠죠?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제발 까먹지 마 이거. 알았어? 내가 비교를 맨날 물어보는데 너네 맨날 대답 못해. 이거 공통점이에요. 거의 문학에서도 일반적으로 거의 공통점 얘기하니까 웬만하면 놓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두 가지 위의사상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하면 좋겠어. 두 가지 위의사항 모두 포함이라는 것이 A 조건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가가 바로 B에 해당되는 정보. 1번부터 보시면요. 적당한 양. 그쵸. 필요한데 주어 정보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 다음에 건강을 지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가 바로 뭐야? B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없어요. 언제 마시는가만 나왔지 주정보가 다 안 나왔거든요. 얘들아, 내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두 가지 다 집어넣지 말고 하나만 먼저 집어넣으라고 했잖아. A, B 조건 중에 하나만 집어넣으라고. 이거 2, 3, 4, 5번 전부 다 A가 다 없어요. A가. 두 가지 정보가 다 안 나와 있어. 하나씩밖에 안 나와 있어. 2번은 언제 마시는가? 3번은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지 말아라. 4번은 물 섭취 시 유의사항이 한 번에 많이 마신다. 5번은 물을 마시고 올바른 물 섭취 생활하여라. A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 알겠어? 2, 3, 4, 5번은 A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조건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내용 생성하기 문제 나왔을 때 조건을 여러 개 주면 그 중에 하나만 먼저 집어넣어서 제껴내라고. 알겠어? 그래야 문제 풀기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 아셨죠? 네. 11, 12번 답안 내용입니다. 5번만 보시면요. 이거는 작년에 갔던 이거 뭐야?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표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글에서 앞에서 11-5번 근거 보시면 돼요. 이 단락이 두 번째 줄 텐데 대용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된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담화에서 언급된 말을 대신하는 게 대용 표현이야. 근데 우리 5번에서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은 뭐겠어? 앞에서 말했던 내용에 대한 바다에서 나왔던 내용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대용 표현이에요. F는. 아시겠죠? 5번 F는 작년에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내가 앞에서 영선이가 말했던 D2가 있었던 그 문장에서 말했던 앞에 말한 내용을 가리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용 표현이지 지시 표현이 아닙니다. 지시 표현이 아닙니다. 됐고요. 12번 틀린 사람 흔들어. 틀린 사람 솔직하게 괜찮아. 죽여버릴 거니까. 12번 틀린 사람 빨리 흔들어. 자, 기억에 대한 예. 할아버지 깨소의 깨소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죠? 네, 할아버지도 이렇게 해서 맞고요. 계셨구나의 계시다. 여러분 이거 시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계시다가 이 문장에서 누굴 높이려고 쓴 말이야?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문장 성분이 뭐야?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인 거죠. 특수 어휘. 그렇죠? 다음에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서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하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고요. 들이다, 4번에 들이다. 들이다는 여기서 누구 높이려고 쓴 말이야? 들이다. 할아버지죠. 네, 할아버지께 들이고 오는 거니까 할아버지는 여기서 뭐야? 부사어거든요.
부사어를 높였기 때문에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 객체 높임. 주체가 아니라 객체를 높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됐고요. 정답은 4번이다. 다음 13번. 얘들아 이거 봐봐. 현대국어자리 중세국어의 관련된 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선행체험이 무정물일 때는 시옷이 쓰이고 유정물일 때는 모음조에 따라 애나 의가 쓰인다. 내가 유정명사가 뭐라고? 유정물이 뭐라고 그랬지? 유정명사? 사람하고 동물까지라고. 내가 얘기했지. 강이나 뭐 바다나 산, 식물 같은 거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쵸? 절대 국어에서 걔네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세민아. 그치? 기억나? 안 나는데? 걔네는 다 무정명사야. 알겠어? 사람하고 동물만 유정명사고 나머지 무조건 다 무정명사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해설책을 썼는데 얘네는 지금 여기서 전혀 필요 없는 정보예요. 후행체험은. 이거 그냥 깔아놓기만 한 거야. 선행체험만 중요한 상태야 지금. 왜냐면 선행체험이 무정물일 때 시옷, 유정물일 때 애의, 다음에 종칭일 때는 시옷이라고만 나와야 되는 상태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후행체험이 중요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중요하지 않은 상태. 알겠어? 그냥 이것만 보고 유정물이냐 무정물이냐 또는 유정물인 경우에 뭐 높여야 되냐 아니냐만 찾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 아바님 유정물이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높여야 되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되면 시옷이 들어가죠. 시옷. 그렇죠? 그게 답이 1번인 거죠. 시옷. 2번 기러기래잖아. 동물이잖아. 뭐야? 유정명사야.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애나 의예요. 애나 의. 여러분 당연히 보이시겠지만 이 애가 쓰이는 상황과 의가 쓰이는 상황은 뭐겠어요? 양성 모음이면 애가 오겠죠. 음성 모음이면 의가 오겠죠. 네, 내가 음을 한 개로 설명한 적 있잖아. 이런 거 붙을 때 왜 나타나는지. 그쵸? 앞에가 양성이면 당연히 애가 올 거야. 아래가 있으니까. 그쵸? 얘는 의하고 이로 만들어진 모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가 음성 모음이어야 돼. 음성 모음. 그럼 우리가 기러기의 이가 뭐니까? 음성 모음이니까 뭐가 와야겠어? 의가 와야겠죠. 음성 모음이니까. 그쵸? 아달. 얘는 유정명사야. 높일 필요가 없어. 그쵸? 근데 아달. 아래 아가 나왔잖아. 뭐겠어? 애가 나와야죠. 애가 나와야죠. 숲을 뭐겠어? 무정명사잖아요. 무정명사. 시옷이죠. 사람하고 동물만 유정이라고. 알겠죠? 풀 같은 거, 식물 같은 거 다 무정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등장 무정명사잖아. 시옷이지. 알겠어? 이렇게 판단되는 거. 14번.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설명하면 내가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자체보다 내가 이제 거기 문장 성분도 내가 뭐 숙격인 거 찾는 거 더 중요하게 보고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중에 일단 이건 안 나온 거야. 짜증나게. 난 올해 높이법하고 아는 문장, 아는 문장 그 안에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니네들한테 그놈의 의존명사를 그렇게 미친듯이 설명했던 이유가 올해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지금 12, 14, 15가 다 나왔잖아. 망했어. 이제 뭐 생각하지? 뭐 생각하지? 아이씨 나 성섭제 황만근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뭐 생각하지 알지? 나 개짜증이네 진짜. 산산이 노래도 꽤 중요하다고 한 질문이에요. 거기 실제로 배표해보시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빨리 생각해야지. 자,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들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서술어라는 것은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첫걸음이다라는 명사들이 뭐야? 주기적으로 운동 하다가 안 되는 하다에서 기로 끝나면서 명사절인데 그 가라는 이제 주격부사가 붙으면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명사절이 지금 현재. 그렇죠? 2번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실천하다. 꾸준하게 실천하다. 여기서 부사절이 있죠. 부사절. 명사절은 없어요.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다거든요.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때문에 꾸준하다가 개로 끝나면서 뭐 부사절이 된 거예요. 부사절. 부사절이기 때문에 저절로 뭐겠어요?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부사절이기 때문에 저절로 부사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3번 디귿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명사절 있죠. 어디? 실천하기까지가 이제 명사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 하면 되겠어? 실천하기를 원한다면이 되는 거니까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목적격 조사는 생략과 대체가 자주 일어난다. 생략과 대체가 자주 일어난다. 집어 넣을 수 있는 자리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었죠. 다음 4번 리을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제대로 되다예요. 제대로 되다. 제대로 된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혼문장이에요. 혼문장.
홍문장이기 때문에 애초에 얘는 뭐 명사들이 보호 기능을 한다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제대로 세우다. 네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라. 제대로 된 이제 계획이 제대로 되다 이거거든요. 계획이 제대로 되다라서 이건 딱히 지금 현재 혼문장입니다. 혼문장. 5번 미음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세우기 가라고 나왔죠. 계획을 세우다가 안겨있는데 어떻게 가가 붙으면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의 기능.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5번. 자, 이거 여러분 딱 봐도 지금 우리가 동사, 그쵸? 다음에 너 이렇게 이 두 개는 100% 뭐야? 체언이야. 그쵸? 얘는 100% 체언이니까 요 뒤에 붙어 있는 보다는과 바뀌는 무조건 뭐로 봐야 돼요? 무조건 조사로 봐야 돼요. 붙였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쵸?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니은과 리을인데, 지금 도울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도울은 명사 체언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이때 뿐의 정체는 바로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된다. 뒤에 이어는 데는 바로 뭐 이다가 활용된 형태다. 조사. 그쵸? 뿐 뒤에 이다라고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때 뿐은 의존 명사가 돼서 띄어쓰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들을 때만큼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때 뒤에 봐봐. 너네가 때가 만약에 명사라고 판단이 안 됐으면 뭘 해보면 되냐면 들을 때의만큼은 이라고 지금 현재 말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조사가 붙을 수 있다고. 때 뒤에 의라고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건 때가 뭐라는 거야? 명사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때도 명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네, 만큼도 붙였어야 된다는 거야. 붙였어야 된다. 아시겠죠? 붙였어야 된다. 정답은 그래서 네, 5번이 되는 거죠. 심지어 들을도 뭐예요? 관형절이에요. 그쵸? 내가 얘는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나한테 무조건 뭐가 나오게 돼 있다? 관형 어가 나오게 돼 있다고 설명한 적 있죠?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다음 16번부터 21번까지 수고들 했어. 시험 보느라 어쨌든 너네 온갖 생각하게 만들려고 한장을 했더구만. 이번에 문학 먼저 풀었으면 개망했을걸? 문학이 생각보다 쉬운 편이 아니었어요. 네. 소위 문학 먼저 풀었구나. 좀 시킨 대로 그렇게 하나.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말하잖아. 문학 나이가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고. 문학 나이가 올라가면 당연히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제 학생들한테 유리해. 걔가 3학년 때까지 계속 문학 교과서를 배운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제발 부탁입니다. 가와나의 서술 방식으로 조절한 것. 지금 세트 구성이기 때문에 가를 읽은 뒤에 17번. 그쵸? 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를 읽은 뒤에 18번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6번부터 19번, 20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19번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읽고서 앞에 성질을 걸러내도 전혀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세트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기억이 가에 있고 니은이 나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 현재 이 19번 같은 경우는 선지가 기억 니은을 동시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눠서 물어보고 있잖아. 나눠서 물어보는 거니까 가를 읽은 다음에 실제로 17번, 19번의 앞부분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나를 읽은 다음에 18번과 19번의 뒷부분, 그 다음에 나서 20, 그 다음에 16번 이렇게 풀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1번 가와나 모두가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윤곽으로 소술하고 있다. 이거 맞고요. 2번 가와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고 있다. 근데 두 가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전부 다 뭐 과거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3번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이 견해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나예요. 가가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나에서 우리 1가락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유형원, 네,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끝에 고현우,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황종희라고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나에 나와 있어요. 나에. 다음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가 없죠. 나에는. 그렇죠? 비판의 근거를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 특징? 아니에요. 선호가 없어요. 문제점을 얘기하죠. 문제점.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치적으로 어이 김성재 내가 통치가 뭐라 그랬어? 시간에 따라서 그치? 내가 이제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구체적인 시간 표시가 나와야 된다고. 몇 년대, 왕 누구 때, 몇 세기에 이게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통시의 뜻은 시간의 흐름이야. 시간의 흐름. 여러분들 모든 글은 시간 순서대로 써지게 되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정확하게 시간 표시가 나와줘야 돼요. 몇 년대 초, 몇 년대 후,
몇 년도, 몇 년, 그래서 몇 세기 나와줘야 된다고. 알겠어? 공시는 뭘 것 같아? 공시거든. 준이야, 공시가 뭘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형이 공시가 뭘 것 같아? 공시. 물어보지 마. 희윤아, 공시가 뭘 것 같아요? 공간과 시간의 합친말이에요. 공간과 시간의 합친말. 공간과 시간에서 같이 드러내고 있다는 뜻인 거야. 공시적으로 곱하고 있다는 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문학은 공시적일 확률이 조금 높죠. 문학은 공간적 배경도 설명하면서 그에 따른 시간의 흐름도 같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얘들아, 이런 거야. 해가 뜨는 바다와 해가 지는 산 이랬어. 그럼 이거 공시적인 거예요.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적으로 말하면서 장소가 달라졌잖아.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이동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거든. 알겠어? 공시라는 건 공간과 시간의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사인 개념입니다. 사인 개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가리는 걸 취하지 않는 것은 시험을 통한 관료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일단에게는 처음에서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5단락의 맨 마지막 주제 뭐라고 나왔냐면 관료 선발의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대요. 뭐가? 유럽이 1번 맞는 거예요. 니네 여기 되게 찢어진 선지가 엄청 많아. 내가 요즘에 강조했던 거 하나 있지. 찢어진 선지 잘 찾으라고. 선지 하나에 대응되는 문장이 많다고. 이거 연습 들 되면 너네가 소급한 일반하기가 쉬워지니까 문제가 다 맞아 보이거나 다 틀려 보이거나 하기가 되게 쉬워. 알았어? 찢어진 거 잘 찾아야 돼. 2번. 과거제에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3단락의 세 번째 줄에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라고 17번 2번에 앞선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4단락의 마지막에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 기여했다고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짧은 선지 하나 때문에 두 문장이 다 합쳐져야 돼요, 지금.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놓쳐도 너네가 보기엔 다 맞아 보이거나 다 틀려 보이는 일이 벌어진다고. 알겠어? 3번.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3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했다라고 나온 말을 봤을 때 뭐 있겠어? 혜택을 줬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기존 리트에 있었던, 기존 피트 MDT에 있었던 그 문장 밑에 깔려있는 전제사항이에요. 이게 리트 피트 MDT에 진짜 많이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글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선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우리가 그럼 연습을 하고 있어. 너네 우리 필사기에 그 리트 피트 MDT가 있으니까. 알겠어? 이게 바로 그런 선지야.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 그런 거구나 라고 나오는 거. 아시겠죠? 4번. 경제를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초빙이 아니지. 우리 1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추천! 초빙보다 시험 성적이 더 중요해졌다고 해도 나와 있잖아요. 시험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초빙에 대해서 기회를 준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5번. 기존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기 계몽사들이 있었다. 계몽사가 어디 있었어? 5단락에 있었잖아. 5단락에 우리 세 번째 줄에 1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속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 함정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봤다는 거지. 그렇죠? 합리적이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8번. 나를 착보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초등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가가 지금 현재 뭐냐면 지방관인 지형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후에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에 대해서 맞는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이게 우리가 19번 같이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이 말이 다 맞는 말일 확률이 높아. 그런데 뭐 여기에 직접 관련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1번. 과거제로 드러낸 관리들이 근무직을 자주 바꾸게 되어서 근무직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3단락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몇 년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 중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대. 그리고 3달러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뭐래?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다고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방금 3달러의 앞문장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다음 2번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본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럼 본건적 요소가 뭐냐? 1달러 네 번째 줄 중간에 세습과 같은 본건적 요소라고 나와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 그러니까 본건적 요소에 대한 게 바로 뭐예요? 본건 요소가 세습이에요. 세습.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세습의 공공성과 상충된 상태로 나타났다? 아니죠. 여기서 지금 이거에 대한 지향이 없었던 거야. 알겠어? 이 관리들의 이 지향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은 당연히 뭐겠어? 세습을 싫어하겠죠. 세습을 싫어하겠지. 알겠어? 이 세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단수가 아예 틀린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3번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시 높지 않았다. 3달러가 아까 봤던 문장이 있고요. 4번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다. 5번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분석된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가와나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억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2단락의 네 번째 줄에 응시 자격의 일부 제한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이라는 말이 틀렸죠. 모든이라는 말이. 그렇죠? 다음 니은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습과 같은 본건적 요소라고 1단락의 네 번째 줄에도 나와 있어요. 그 내용 토대로 보시면은 참고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두 번째 줄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는 의도와 함께라고 나오면서 임명성에 대한 회의도 나타나게 된 거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 나오는 해설지 내용으로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여기서는 어쨌든 임명성에 대한 회의가 생긴 것은 우리가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성에 대한 회의도 생기게 되는 거죠. 과거제로 뽑힌 애들이 있으니까. 2번 기억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4단락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과거제는 왕조의 자신교체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적인 엘리트층의 연수성을 가져온 것이 바로 어떤 통치의 안정성, 그다음에 사회 안정성과 관련있는 내용이 됩니다. 또 우리가 니은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1단락의 네 번째 줄에서 세습과 같은 본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필요하다고 본 거. 3번 기업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이라고 나와 있어. 자, 우리 요거는 3달러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경제선발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했다라고 나왔으니까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다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명성의 확보에서 이것들 중에 과거제를 도입한 것에 나타난 효과니까. 근데 니은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단락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드는 게 문제야. 알겠어? 그러니까 국가 정체의 비효율성하고는 관련이 없죠.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거와 인과가 맞질 않아요. 인과가. 아시겠죠? 인과가 맞질 않는 거예요. 현재 뒤에는. 4번 기업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락의 두 번째 줄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줬다라고 나와 있죠. 대놓고. 근데 뒤에는 관리 선발 시 댐댐이 검증이 곤란하면서 비롯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명성에 대한 회의가 생겼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기업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3단락의 네 번째 줄에서 시험에 필요한 보전과 유교용전의 주관된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낸 거지 가치 기준이 다양해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치 기준이 당연히 오히려 가치 기준은 더 획일화 됐지. 뭐 유교, 경전 이거니까 오히려 획일화가 됐죠. 그렇죠? 뒤에 니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에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나왔는데 4단락의 세 번째 줄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서 한 개 맞겠지. 근데 보면 니은은 전부 다 익명성에 대한 회의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 맞아. 알겠어? 하지만 내용상 맞지 않는 선제를 하나씩 쟁거내다 보면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무리 추론이라고 나올지언정 절대 추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결국 본문 내용하고 맞냐 안 맞냐가 먼저야. 이거 너네가 머리를 굴리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접근된다. 알겠죠? 다음 20번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바로 조절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리투 유형이야. 이게 진짜 리투 유형이고 요렇게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진짜 리투 유형이야. 리트피트 MDT 옛날 유형. 아시겠죠? 최근에 리트피트 MDT에서 이 유형 보기 어려워요. 어렵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런 문제 형태 되게 많을 거예요. 많을 거야. 알겠어? 많을 거야. 자, 1번 갑이 과거제로 인해서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이건 좀 이제 특이하지만 이거는 이제 약간 문학하고 선지적 분법이 비슷하죠. 이제 우리가 이 내용 자체에서 말하는 게 내가 항상 말하지 비문학에서는 앞에 내용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웬만하면 틀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접근하면 전혀 문제는 없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앞에 부분은 다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에는 다 맞아야 되고 뒤에 부분이 틀려야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우리가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인 게 문학선지처럼 앞에서 가리킨 내용도 틀릴 수도 있었어. 근데 이제 다행히 앞에 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말은 일단 선지가 길었을 때 앞에가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공식은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유효하다.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이 주목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락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라고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성이 되면서 유동성이 증가됐다는 말 맞죠? 2번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이 주목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락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했을 때 이런 말이 맞게 됩니다. 이거 약간 수능 문제랑 비슷하잖아. 수능의 문제점이 필요한 공부에만 주목하게 함으로써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아니 수능을 내는 집단에서 이런 걸 내면 되겠어? 이거 없어지면 집에 뭐 먹고 살려고 싶어요? 그렇잖아. 난 그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 질문이 있는데 이 새끼들 괜찮은 거야 이거? 그래서 밥그릇을 지가 차는 거 아니야? 철밥통인데 이거. 3번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공전 위주의 시험 내에 주목한 것이다. 우리 아까 봤었죠. 이 단락의 네 번째 줄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공전에 추가된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4번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시간의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방식이 주목한 것이다. 우리 아까 이 단락의 네 번째 줄 시원한 경쟁은 이 부분입니다. 5번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거래요. 우리 3단락에는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학습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랬어. 뭐가? 과거제도가. 그러니까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이 아니죠. 과거제도는 시험 방식과 관련이 없는데 실무 능력이 없는 게 오히려 뒤에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과거제가라고 해서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는 과거제도에 대한 내용, 과거제도의 긍정적인 내용인데 뒷부분은 과거제도의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이건 가나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답이 그래서 틀리는 거지. 알겠어? 전제 조건은 보통 틀리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 21번 됐고요. 22번.
가만하에 대한 설명으로 그냥 적절한 것은 24번은 여러분 보기를 무조건 먼저 보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 건 아시죠? 내가 항상 말하지, 문학은 보기를 먼저 봐야만 지문 해석에 힌트가 나온다고. 이거 너네가 봤어야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나오지, 뒤에 봐버리면 나시 같은 경우에 이거 보기 안 보면 여러분 진짜 해석하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가시는 아직 안 배워서 그런다 치지만, 자 보면 알겠지만 22번은 가와나에 대한 설명이고 23번은 A와 B, A는 A, B 전부 다에 있어요. 24번은 나고, 그러니까 다시를 읽은 다음에 23번, 나시를 읽은 다음에 24번, 그 다음에 22번으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죠. 그쵸? 네, 순서대로 갈게요. 1번 가는 계절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 계절 변화도 없고요. 네, 달라지는 주변 풍경도 나오지 않아요. 나는 공간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라고 했는데 나에서도 공간 이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다음 2번 가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이연의 이행 끝에 구비구비 뭐예요? 이거 의태어예요. 의태어. 내가 시각적 신상 판단하는 방법으로 세미나 뭘 얘기하지? 색깔, 빛깔, 의태어에 주목하라고 하거든요. 구비구비 의태어. 다음 3년 맨 처음, 3년 4행 맨 처음에 어둠이라고 나와 있죠. 시각적 신상입니다. 이 자연의 미대함하고 관련이 없죠. 어둠 속에 나를 떨던 샛별을 수무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수무라고. 어둠 속에 나를 떨던 샛별을 수무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 위대함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 청각적 이미지. 자, 우리 그 8쪽 왼쪽 박스 맨 마지막 줄에 아사가산 의성어죠. 그 위에 붕붕 의성어죠. 네, 청각적 신상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두려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3번 가는 명량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수무라 3년에 4행 수무라, 다음에 1, 2, 3, 4, 5, 6년 3행 맨 마지막에 사용하라 명령 나오면서 뭐에 수무라고 유도하고 있고 사용하라고 유도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명령적 어조를 유도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단정적 진술, 여러분 단정적 진술을 찾는 방법은요, 뭐뭐이다, 뭐뭐인 것이다, 뭐뭐일이다, 이 세 가지예요. 단정적 어조를 찾는 방법은요, 뭐뭐이다, 뭐뭐인 것이다, 뭐뭐일이다.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단정적 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 개념에서 배웠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안 나시겠죠? 1년 때 개념 한참 설명할 때 내가 이 얘기 했었어. 단정적 어조는 뭐뭐이다, 뭐뭐인 것이다, 뭐뭐일이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나의 삼행의 반어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가만하는 인격화된 사고를 청자로 했다. 이건 이제 대화체라는 건데 나에는 없어요. 인격화된 건 있는데 나무는 나의 뜻은 그가 견딜 수 없는 것, 그가 나무잖아. 인신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가 의인법인 건 맞는데 이건 청자가 아니에요. 청자가 아니고 가에서는요. 가에서는 샛별아 수무라, 네, 이렇게 사슴과 토끼는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샛별아 수무라 라고 말하면서 샛별한테 말을 한 거니까 샛별이 청자야. 알겠어? 나에는 없어요. 5번 가와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 어이, 내가 도치법 어디서 찾으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말했을 텐데. 맨 마지막, 그 다음에 처음 여기라고. 가시에는 도치가 있나요? 없어요. 나시의 맨 마지막에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라고 나오고,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풀어서 참을 수 없다 라고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도치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A와 B를 이해하는 조절하지 않는 거. 이게 조금 너네 어렵게 풀지 않았냐? 혹시 23번? 아니요? 좀 어렵게 풀지 않았어. 이게 선지가 너네가 여태까지 봤던 양상과 조금 다르게 접근돼. 이 1번 선지에서 문제라는 단어를 못 봐버리면 이게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A의 높은 산마루에서 화살을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1년에서 높은 산마루에서 무엇을 간구하며 물어왔는가 라고 했단 말이야. 알겠어? 무엇을 간구하며 물어왔는가 라고 말을 했으니까 간구하는 건 긍정이지만 그것이 오지 않은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그쵸? 그것이 오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문 거야. 여기서 문제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면 봐봐. 무엇을 높은 산마루에서 울게 한 건 간구한 거야. 얘가 간구한 거니까 당연히 간구하는 것 자체는 긍정이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간구했던 문제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게 오지 않은 문제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 이 문제라는 단어가 그 뜻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무엇을 간구하며 물어왔는가 라고 했으니까 그 무엇은 무조건 긍정이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무엇을 간구하던 문제 상황은 이라고 얘가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이 돼버린 거야. 왜? 문제점이기 때문에 물었다는 거거든. 그게 오지 않아서. 아시겠죠? 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뒤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라고 했는데 그때 보이소. 이건 완전 긍정이 되는 거지. 완전 긍정이라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던 그 무엇은 여기서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문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화자를 울게 한 문제고 무엇이 없다라는 문제. 알겠어? 무엇이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얘가 간구하고 있었고 울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무엇을 그걸 내가 기다리면서 노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그 무엇과 이때 무엇은 같은 단어라고 칠지언정 여기서 말했던 문제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아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문제를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문제 상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는 건 맞다 쳐도 무엇의 문제를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이 성질은 문제라는 단어를 못 봐버리면 오 하고 좀 헷갈리게 만드는 성질. 엄청나게. 2번 A에 못 박히는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낡은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물어왔는가 왔는가 우리가 못 박힌 듯 기댔다는 말에서 충분히 고통은 읽을 수 있는데 과거라는 단어 내가 못 찾아냈죠? 왔던 여태 그쵸? 왔다잖아. 왓에서 우리 과거 성화번호가 나오는 상태예요. 내가 항상 과거라고 나오거나 회상이라고 나오면 시에서 왔던 여태 찾으라고 말을 드리는데 시에서예요. 소설은 아닙니다. 시에서 과거라고 나오면 무조건 선어말 의미에서 왔던 여태 더는 어마론이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물어왔는가에서 왓이 바로 앗을 포함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다음 비에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나는 무엇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이게 미래 상황인 건 맞는데 원래 여태까지 항상 미래라고 나왔을 때 이게 맞으려면 리을 것 get이 나왔었어야 됐었거든요. 이게 좀 무너진 건지가 좀 관건이에요. 내용상 판단하라는 건지가 관건이긴 한데 좀 더 이거 내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3번 A의 긴밤을 담긴 부정적 상황은 긴밤을 간구하며 물어왔기 때문에 부정적 상황이죠. 이 아침 이후에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면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낡은 도로 산마루에서 긴 밤을 간구하며 울었더라면 긴 밤이 끝나고 맑은 바람이 부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바뀐 상황, 새로운 상황이 동반된 상황 맞습니다. 3번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해가는 과정에서 날에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이 쓰는 화자의 지향점이에요. 얘들아 내가 항상 말하지만 여기 지금 A의 무엇과 B의 무엇도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 제일 유도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에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이 쓰는 이 지향점이라는 거야. 이 문제의 실질적인 주어는 얘네예요. 그리고 내가 말했죠. 따옴표가 나오면 따옴표의 주변을 잘 보라고 항상 말했었죠. 그쵸? 이 지시 문제라고. 거기 봐봐 뭐라고 했냐. 날에 떨던 샛별아 숨어라! 그쵸? 숨어라! 라고 했어. 다음에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특히 봐봐. 사슴과 토끼는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고 했어. 지향점이 아니지 그러면. 지향점이 아니 사양하라고 했는데 사슴과 토끼는 향기로운 쌀이순이 필요가 없어야 돼. 준다고 해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향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쵸? 따옴표가 나오면 주변을 잘 봐야 된다는 말 절대 잊지 마세요. 문화적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지금 지시 문제. 5번 A의 강구는 싸늘한 가슴의 생명력을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봐봐 2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싸늘한 가슴에 이렇게 나왔는데 시드른 핏줄 싸늘한 생명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드른 핏 2연에서 이행 시드른 핏줄의 구비구비로 싸늘한 가슴에 한 우판까지 종소리가 울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핏줄이 시들었었고 그것이 싸늘한 가슴이었는데 종소리가 울려오는 아침이야. 그러면서 눈 감아도 꽃다운 하늘이 보이고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긍정적으로 바뀐 거지. 시드른 핏줄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들렸고 꽃다운 하늘이 보였다는 건 생명력 회복하고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상황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 봐봐 4연에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았어요. 메마른 입술만 보면 여러분 알 수 없지만 피가 돌아서 오래 잊었던 피리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메마른 입술만 보면 절대 몰라요. 이 뒤를 여러분 봤더니만 여기서 피가 돌았다고 했으니까 메마른 입술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정답 그래서 4번이 됩니다. 24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네, 이거는 우리가 다 보시면 됐는데 5번 보시면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를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로에 대한 비판적 표현죠. 우리 24번 보기 좀 보세요. 보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해서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이뤄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번은 치욕으로 푸르다는 건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서 그 환경에 적응한 나무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건 지금. 알았어? 얘가 꽃을 피웠다는 것 자체가 나무가 꽃을 피웠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 참을 수 없어. 하지만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른 상태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치욕을 느끼고 있지만 치욕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 푸른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건 도시 환경에 오히려 잘 적응한 게 문제라고 보는 거야. 나무나 나나. 아시겠죠? 나무나 나나. 예,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25번.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다라님의 첫 번째 줄 끝에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이 있어요.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 음성 장치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이기 때문에 자 3달러 밑에서 두 번째 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지하는 방식도 이용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서 흔들림을 감지하는 방법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광학적 기술이랑 관련되는 거, 광학적 기술. 알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에서 광학적 기술이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서 보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 지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2, 3달러까지가 전부 다 뭐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광학적 기술 내용으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2번에서 광학적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제사항이야. 이달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다 피사체의 상이 바뀐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알겠어? 이건 지금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 전제 물어보는 문제야. 분명 우리가 이달락의 6번째 줄에서 일반적인 카메라들도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야 상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 토대로 본다면 디지털 카메라도 이미지 센서는 무조건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자, 5번 남은 댓글 5번에서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활성화되는 빛의 세기가 변하여 영상이 흐려진다라고 했는데 1달러 끝에 1달러 첫 번째 줄 끝에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먼저 흐려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 랑 관련적으로 줄 다음에 2달러 밑에서 5번째 줄 중간에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빛의 세기가 변한다고 했어. 두 문장을 토대로 인과를 잡으시면 5번 선지가 답이 나옵니다. 맞다고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26번. 보기의 OIS 기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됐고요. 1번 보이스 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는 장치다. 앞뒤 순서 바뀐 건 아시죠? 3달러기 두 번째 줄.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이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쵸? 포함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놈의 주어 도피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지 알겠지, 너네 지금. 약간 관련이 높아요. 2번. 자이로 센서는 내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야.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2달러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래.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에 미치는 영상이 틀렸고요. 뭐예요?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 거예요. 방향과 속도.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3번 다 됐어요. 이거. 27번. 근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었다는 애들이 상당히 많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지문이 좀 그랬나? 근데 우리 이거보다 어려운 지문 계속 보고 있는데. 네? 27번. 글을 참고할 때 보기 A씨 들어가면 다른 적지 뭐 이런 문제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 여기서 일단 특징점.
그렇죠? 선택되는 점들과 주의점들의 밝기 차이가 뭐뭐 할수록 영상이 흔들리기 전에 밝기 차이와 후에 밝기 차이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야. 위치 추정이 유리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A, B를 토대로 위치 추정이 유리해진다를 잡아야 돼 지금 현재. 그렇죠? A, B를 토대로 위치 추정,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해진다를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이 필요한 뭐가 늘어난다고 했어. 특징점들이 많을 때 뭐가 늘어나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5단락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고. 연산이 오래 걸린다. 연산이 오래 걸린다는 건 뭐가 오래 걸린다는 거야? 뭐가 늘어난다는 거?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지. 답범위는 그러면 2번, 4번이죠. 답범위는. 얘들아, 니네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니? 빈칸 문제 나오면 절대 앞부터 풀지 말라고. 빈칸 문제 나오면 앞부터 풀면 졸라 어려워 이거. 역으로 올라가야 돼. 항상. 알았어? 빈칸 문제는 역으로 올라가야 돼. 앞부터 풀면 앞에서부터 답이 잘 안 떨어져 이게. 알겠어? 빈칸 문제는 무조건 뒤에서부터 올라가야 돼. 뒤에서부터. 물론 클수록 작을수록 큰 차이는 없지만 적어도 답을 찍을 때 1, 3, 5번 중에 하나 찍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러면. 그쵸? 다음 4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돼야 돼. 네. 그러니까 위치 추정이 유리하려면 밝기 차이가 뭐 해줘야 돼? 커야 돼. 그쵸? 4단락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뭐라 그랬어?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돼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밝기 차이가 커야 되는 거죠. 커야 되는 거. 그쵸? 다음 4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돼야 된대.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영상 밝기 전의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 변화가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 작아야 되는 거죠. 답이 그래서 몇 번? 2번인 거예요. 2번. 여기서 지금 말하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기 위한 거야. 알겠어? 이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밝기 차이와 밝기 차이 변화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으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특징점들이 많을 때 뭐가 늘어나냐가 대부분 본문에 있었고 그거 들어가시면 답이 나옵니다. 28번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하면 적절한 거. 세부상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OIS 기능 켜고 동영상 촬영했대요. 좋겠네. 삐뚤을 찍는 순간 바람에 휘청해서 들고 있던 카메라가 기울어졌다. 다른 거에 어떤 미친놈들은 지진 났다고 이해한 새끼들이 있대 이게. 그냥 건물이 갑자기 그러니까 카메라는 그대로 있는데 피사체가 움직인 걸로 이해한 등신들도 꽤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고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소프트웨어로 보정한다는 거야. 소프트웨어로 보정한다고. 우리 지금 뒤에 내용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면 앞에 내용만 보고 푸면 돼요, 지금. 그렇죠? 과학적 내용이죠. 과학적 기술로. 기억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4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 차이의 모서리. 얘들아, 프레임의 모서리가 되면 안 돼. 특징점의 모서리여야지. 프레임의 모서리는 지금 현재 기억의 각각 영상 끝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이 화면, 이 영상의 저 끝을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 피사체,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거. 피사체의 모서리 부분이에요, 피사체. 2번. 니은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기 때문에 5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비어있는 부분에 업도로 잘라내면 프레임 크기가 작아지니까 화질이 떨어진다고 나와있죠. 니네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영상을 휘었단 말이야. 알았어? 이 휜 영상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정반대로 뒤집어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 잘릴걸? 그렇지 않겠어? 잘리니까 뭐 해줘야 돼? 이 부분을 잘라서 요만큼으로 영상을 다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만큼 나머지 부분은 다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지. 이거 확대하면 저절로 뭐가 되겠어요? 화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답 2번이고. 다음 3번.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를 가는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해서 니은을 보정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4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고요.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대.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선택하면 안 되지.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차이를 계산해서 니은을 보정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차이를 계산했다는 건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어야 돼. 알겠어? 회전하거나 이동해도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어야 된다고요. 이 모서리들 간의 차이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모서리 차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뭐 기억은 OIS 기능으로 손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니은은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될 프레임이다 했는데 이미 보정한 거죠. 보정한 거. 여기서는 네, 중요한 게 없고. 자, 뭐 니은을 보면 기억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움직여서 DIS 기능으로 완전히 보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4단락에 첫 번째 줄 끝에 봐봐. 렌즈의 이동 범위의 한계가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 폭이 좁다 그랬어. 좁다. 네, 좁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OIS 기술로 나타난 이거 뒤에 내용이었던 거죠. 내가 아까 말 잘못했네. 네. 얘는 지금 현재 OIS 기능으로 완전히 보정되지 않아서 DIS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억을 찍을 당시고 이게 기울어지면서 됐다는 건 OIS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보정이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소프트웨어로 니은을 보정하려고 하는 거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OIS 기능으로 완전히 보정되지 않아서 DIS를 추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니은에서 지금 현재. 아시겠죠? 정답은 2번, 29번. 이번에는 뭐 절차는 틀렸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30번 디지털세 지적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2단락에 두 번째 줄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법인세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30번 지금 현재 이게 아예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법인세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바꿔줘야 돼. 1번은 바꾸려요. 지금 현재 2번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2단락 네 번째 줄 끝에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 얻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부과되는 건 실제로 뭐예요? 이거는 법인세. 이 문제는 디지털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3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3단락 밑에 세 번째 줄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인 거. 여러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해서 뭐가? 법인세가. 법인세가 이게 바로 3단락 내용이죠. 3단락 내용.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라고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단락 두 번째 줄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여기서 현재 2번하고 4번은 법인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인세에 대한 내용. 문제에선 디지털세만 물어봤고요. 다음 31번. 이게 이제 수행형 문제, 탐구형 문제죠. 기업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가설.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 낮대요.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그 ICT 회사의 이윤이 낮다고 보는 거지. 왜? 이거 다 뭐 있다고 했었어 아까. 로열티를 법인세가 낮은 지역에 몰아줬다고 나왔었잖아요. 그쵸? 3단락에. 하나, 가설이 참이라면 뭐라고 했으므로 지지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1번.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많다라고 이건 애초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상. 알 수가 없고요. 2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3단락이 뭐래? 자, 우리 3단락 세 번째 줄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서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의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게 하는 겁니다. 낮은 국가. 3번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 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라고 했는데 낮죠. 예, 방금 봤던 내용 그대로 보시면 돼요.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 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더 낮아지니까 그쪽으로 A 회사로 전부 A국 쪽으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2번하고 3번 같은 말이에요. 4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 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여기에 또 방금 봤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어디 갔어? 3번에서 4번에서 여기서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서 이윤을 줄였단 말이야. 왜? 뭘 지불하니까? 로열티를 지불해버리니까 A 회사에. 그쵸? 로열티를 지불해버리니까 이윤이 작아지니까 뭘 줄어들게 되겠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법인세가. 다음 법인 세율이 높은 국가의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 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높죠. 높죠. 지금 여기서는 법인 세율이 높은 국가의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야. 이윤의 비율은 법인 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오히려 그 이윤의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왜? 그 회사를 뭘 줬으니까? 로열티를 줘버렸잖아. 로열티를 줘버렸으니까 높아집니다. 정답은 4번. 32번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낮은 수준의 국가예요.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왔겠어? S국의 특허보호 정책이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는 말이. 특허보호 정책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과 똑같다는 거니까 보호 강도가 높으면 특허보호 정책이 세면 지식재산 보호 정책도 세고, 그쵸? 보호 정책이 조금 낮으면 지식재산 정도도 좀 낮게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는 국민소득이 낮다라고 말한 거랑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면 되는데 1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해서 지식재산 보호 비용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4단락의 세 번째 줄에서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돼서 지식의 진보가 정체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돼. 전자로 발생한 손해가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가 접근 비용이다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 그대로 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주도적인 국가는 저절로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더 크게 인식해서 재산 보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판단하겠죠. 이번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욕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높아지면 지식 진보가 정체, 낮아지면 약하면 지식 진보가 정체된다고 했었고, 높아지면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게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낮으니까 지식 진보가 정체된다는 건 창출 의욕이 저하가 되겠죠. 니네 봐봐. 특허를 너네가 만들었어. 큰 돈이 안 돼. 그럼 너네 또 특허를 너네가 만들 것 같아? 안 만들지. 여기서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이 회사가 지식재산으로 엄청나게 큰 걸 개발해.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뭔가를 개발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너한테 줄게 한 100억밖에 안 돼. 씨발 그래버리면 안 만드는 씨발 다 폐기해버리고 말죠. 저하되죠. 저하.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현재. 3번 S국에서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얘들아 내가 항상 말하지. 비문학에서의 앞에 관점은 뭐라고?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너네가 보기에 이 3번에서 말이 안 된다고 보면 보일 수도 있어. 왜냐면 얘네가 지금 현재 그 국민소득이 낮다고 말을 했고, 여기서 우리가 이 글에서 그 소득 수준이 낮으면 보호가 약하다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보기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항상 말하지만 비문학의 성질 앞부분은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우리가 이 글에서 말하는 수준에 비하면 분명 S국은 과하게 보호하지 않는 상태야. 그쵸? 근데 지금 S국에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앞선이 틀리지 말고 이걸 토대로 뒤에 내용이 맞냐 틀리냐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를 풀 때 대다수 애들이 분명히 이거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냐면 4단락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에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하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득 수준이 낮으면 특허 보호가 약하다라고 우리 이 글에 언급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보는 순간 이 말이 틀렸어! 라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벌써 생긴단 말이야. 근데 다시 말하지만 비문학 성지가 길면 앞에 나오는 전제 조건은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이 생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접근 비용을 지식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다. 우리가 재산보호 수준을 낮춘다는 거 뭐라 그랬어? 접근 비용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정답을 부르면 3번이 됩니다. 지식보호 수준을 낮춰서 지식진보를 전체시킬지는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분명히 4단원 네 번째 줄 끝에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접근을 막는다고 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보호를 덜 해서 접근 비용을 낮춰주게 될 겁니다. 정답은 3번. 4번, 5번 됐고요. 33번은 A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건데 얘들아 요즘에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어휘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어휘 문제가 아니야. 그 내용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나온 것처럼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거. 자, 3단락의 두 번째 줄 끝에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3단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에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항에 대한 수수료의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한다는 거. 그렇게 B국의 자회사의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해서 법인세를 회피시켰다는 거지. 알겠어? 그 말은 뭐 A가 이윤이 작아져서 법인세가 낮아졌다는 뜻인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보여. 4번.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서. 그러다 지금 현대 서술자 개입하고 관련되는 거거든. 희한하게 현대소설에 서술자 개입이 나오는 상태라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 혹시 5번. 5번만 봐봐. 주인공이 어머니의 요청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러 간 공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2에 보면 우물이죠. 그 앞에 위에 앞으로 위에 세 번째 줄 이 문디 버튼 놈의 자스가 와 밥만 야 채민아 네가 이거 시작 못하겠다 사투리 채민 시작 이 뭐야? 나 수업 안 하고 있었지. 이 문디 같은 놈의 자스가 너 보고 한 얘기냐? 이 문디 같은 놈의 자스가 와 밥만 해놓고 물은 안 떠다놨나? 한만두는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워 물들어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뭐야? 어머니 요청은 실행하러 간 공간이지 동네 사람들이 전하러 간 공간이 아니에요. 실행하러 가는 공간. 실행하러 가는 공간.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조금 무료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얘네가 틀린 단어의 범위가 극과 극이야. 앞에 봐. 원래는 단어 하나 수준이어야 되는데 지금 단어 하나 수준이라고 해도 9수준 아니면 완전 글자 하나 수준이거든요 지금. 틀린 단어 친구들 표시 잘해. 알았어? 이 수준이 옛날에 정말 단어 하나 수준이었어. 불과 작년 수능만 해도 단어 하나 수준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단어 하나 수준이 아니라 9수준이 많다는 거예요. 9수준이 많다. 알겠죠? 9수준이 많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술어가 틀린 경우에 단어 하나인데 그게 아닌 경우는 지금 거의 다 9수준이에요. 희한할 정도로. 46번 A, B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A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으나 여전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한 건 아니고 흥미를 느낀 거예요. 왜냐면 A 마지막에 중내 환만근이 우물가까지 초청이 되어서 직접 얘기를 해야 됐었대잖아. 안 믿은 건데 흥미는 있었던 거야. 믿지 않았던 것 뿐인 거야. 알겠죠? 2번 A는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이야기를 달라졌다 알 수 없고요. 3번 B는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서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자, B 봐봐. 송편을 세 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새 해가 흐른 뒤에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뭐야 그러면 새로운 등장인물의 등장에 따라서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등장인물의 등장에 따라서요. 말이 아니라 새로운 등장인물은 누구냐? 어떤 처녀야. 알겠어? 어떤 처녀의 말이 아니라 어떤 처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말이 아니라. 4번 B의 말은 A의 이야기의 일부로 그렇죠? 말의 실현이 그렇죠? 등장했죠? 이야기 실에서 높였다. 정답은 4번입니다. 눈이 달라졌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니까. 5번 B는 A의 이야기가 3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B의 말에 실현에 대한 공동체 훨씬 오히려 신뢰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황만근이 가서 몇 번씩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 알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이것도 여러분 내용상 지금 니네가 이 문제에서 계속 헛소리하는 것 같아 보였을 텐데 그냥 결국 문제의 37번 5번 딱 보는 순간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내는 건 황만근에게 속은 깨달은 토끼의 복수야? 아니잖아. 이거 뭐야? 엄마가 그냥 기다리다가 혼자 밥 먹고 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장면을 잘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어쨌든 간에 지시 문제의 특징은 뚜렷하게 답이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야. 알겠어? 애매한 거 건들지 말고. 38. 금강대에서 지랄 때 리더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 이중적 태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중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금강대에서 보면 네 번째 줄에 서호 nep튠을 반겨서 넘는 듯이라고 말하면서 자연치사적 통수 나왔고요. 지도할 때 바로 밑에 줄에 여산 직면목이 여기하다 되는구나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자연치사요. 이중적 잣대가 아니야. 예, 오히려 단일하되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2번 지도할때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구조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도할 때 바로 밑에서 여산 직면목이 여기하다 되는구나라고 말했고요. 계신때 밑에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말거든 좋기마나 좋거든 말기마나라고 말하면서 또 그대로 자연치나요. 그러니까 이미지 대립도 나타나지 않고 내적 갈등도 여기 없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이미지라고 나온 이상 여러분 감각적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감각적 표현 자체가 대립된다고 말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자면 이미지는 감각이에요. 감각 대립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감각 대립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신때에서는 성경 후정의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계신때에 올라서 다시 올라 중앙선을 바라보고 12,000봉을 세워보니까 봉 끝마다 맺혀 있다는 거야. 까지가 성경이야. 그리고 말거든 좋기마나 좋거든 말기마나 정의로 흩어내어 인과를 만들고자부터가 뭐예요? 후정이에요. 내가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성경 후정이랑 딱 절반을 갈라서 경치와 정서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었어. 딱 한 줄만 경치가 먼저 나오고 뒤에 정서가 나와도 성경 후정이다. 앞에 8줄 내내 성경하고 뒤에 한 줄 후정 나와도 된다. 성경 후정 먼저 경치 보여주고 뒤에 정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맞고 4번 활용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죠. 원래 활용소가 되었구나. 앞에 너렁바위 앞에 활용소가 있구나.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밤낮으로 흘러서 창해 큰 바다까지 이어진대. 활용소는 연못이야. 시냇물이고 큰 바다까지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오히려 활용소에 내 그 앞에 너렁바위가 큰 바다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경에서 원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5번 활용소에서 불정대까지 이동 경로 대놓고 드러났죠. 마하여 불길상 아문제 넘어디어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까지 올라갔다고 나왔어요. 불정대 앞에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조절하지 않는 것. 봉우리를 부용을 걷고 배곡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현상을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거기 보시면은 전체가 여산 직면목이 여기하다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부분, 조항이 헌사투헌사샤라고 말하는 부분, 여기들이 전부 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했다라고 말하는 묘사, 대상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서 시각적 형상이란 말에서 시각적 신상을 긁어내면 안 돼. 알겠어? 시각적 형상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듯한 대상으로 평가했다는 거야. 눈에 보이듯이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뜻인 거지 시각적 신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시각적 표현이라고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했다는 거, 묘사를 할 때 눈에 보이듯이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뜻인 거야. 이건 지금 현재 이성진 뜻이 그 뜻이에요. 이번 봉우리를 배곡 동맹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었다는 게 비유지. 얘들아, 내가 비유라고 나오면 시에서 비유라고 나오면 조금 못 찾으라 그랬지? 시에서 비유라고 나오면 무조건 못 찾으라 그랬지? 둘 중에 하나고 직유 또는 의인이었어. 은유가 아니라 직유에서 내가 특히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죠? 듯이었어요. 보이시죠? 네. 부용을 보잡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동맹을 받쳤는 듯, 북곡을 개었는 듯. 직유야.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빗대다, 비유다라고 나오면 시에서 직유 의인 얘기하는 거야. 특히 듯 조심해. 듯. 내가 고전시에서 듯이 닷으로 나온다고 설명했었어요.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 영원함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지금 현재 여러분 날거든 뛰니마나 섰거든 솟니마나 헌사또 헌사일시야, 이거 지금 단순하게 뭐냐면 그냥 굉장히 다양한 장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속성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야. 영속성은 영원하다 이지, 영원하다. 알겠죠? 영원하다가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봉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봉우리를 동명을 받쳐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산이 진면목이 여기하다 되는구나. 조화공이 헌사토헌사할시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화공이 헌사토헌사할시야가 뭔 뜻이야? 아, 이거 그때 내가 할 때 할 걸 그냥 씨발 나중에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 그때 그 우리 얼마 전 고전시에서 내가 그 상춘곡인가 뭔가 이바 홍시대 묻힌 분네 그 보기 설명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거야 하고 내가 지나갔던 부분이 여산 진면목 이거 저기 뭐야 조화공이 헌사토헌사할시야 이 부분 내가 나중에 설명해줄게 뒤에 나오니까라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냥 할 걸 그랬어. 조화공 조물주가 야단스럽구나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을 만든 게 조물주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조물주가 그만큼 자연을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만 더. 날거든 D만 하고 4번 되고 됐고, 예, 5번 됐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40번. 3번으로 바로 가시면요. 주양선을 바라보면서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의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봐봐. 그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가 자연의 미에 구현됐다고 봐야 돼. 이게 천지상기 실제 자연이 되었다는 이건 뭐냐면 자연이 만들어질 때 천지가 생길 때 자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가 자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맞아. 알겠어? 자연이 만들어질 때 저절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자연이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 선지에서는 인간 사회의 영향을 자연이 받았다고 하는 건데 잘못된 거야. 자연의 미 자체가 저절로 생겨졌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따지면 하늘의 이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지 인간 사회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3번이고 다음 1번이요. 빨리빨리 보자. 이거 금방 하니까. 화담은 네, 전우치가 요술로 생각하면 뭐 됐고요. 이거 마무리가 됐고 분석해 보시면 되고요. 42번에 2번에서 전우치가 춤을 다한다고 했는데 전우치가 춤을 다했더라면 절대 뭐하면 안 돼. 임금을 놀리지 말았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부모님에 대한 것만 나오고 효만 실천하고 있어요. 틀렸고. 43번 4번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건 맞고요. 분석해 보세요. 나에서는 돌아올 곳을 예고한 적도 없고요. 말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그 보면 이거 맨 끝에 밑에 두 번째 줄에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말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산수화 속으로 들어간 뒤에 말을 탔다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야. 앞뒤가 바뀌었어. 44번 5번 왕과 전우치에 따라서 연주되는 음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왕은 관련이 없습니다. 전우치의 죽는 따라서 음악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45번 리을은 전우치가 도사로부터 가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니네 혹시 영화 본 사람 없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일이야 하면서 강동원이 하는 장면이에요. 전우치가 강동원이거든요. 영화에서 그 장면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여러 공간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